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요새 시국이 좀 어지러운데 다가오는 새해에는 많은 문제가 잘 풀리고 또 여러분들 그리고 반려견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동물과 관련된 책을 꾸준히 펴내는 책공장 더불어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에서 이번에 개 질병의 모든 것이라는 이 책을 새로 펴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소개, 그리고 또 이 책 중에서도 피부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거에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거고, 반려견을 키우면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기회 되시면 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간 소개, 개 질병의 모든 것. 먼저 책 소개를 드리기 전에 며칠 전에 진료를 본 두 마리 아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얘 막둥이는 11살 된 요크셔였고 오랫동안 피부병으로 주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아서 먹이던 아이입니다. 계속 약을 반복적으로 먹였는데도 차도가 없어서 저희 병원에 찾아온 사례입니다. 막둥이 피부를 보면 귀가 전체적으로 부어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피부도 여기저기 발적이 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사마귀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부염 상태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심하게 되도록 놔뒀냐고 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동물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았는데 약을 먹을 때만 좀 진정되고 약을 끊으면 다시 반복돼서 한번 병원을 바꿔보려고 저희 병원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야지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것까지 어떻게 자기가 다 챙기냐고, 병원에서 알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는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하나라는 애가 왔는데 얘는 14살 된 말티즈고 귀 상태가 안 좋아서 2018년도에 저희 병원에 처음 내원했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왔을 때 귀 상태를 보면 귀 안에가 보면 이렇게 외도가 부어서 거의 막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반대쪽도 이렇고요. 이 하나 같은 경우도 다니던 병원에서 계속 기치를 받았는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결국은 귀 외도 적출수 같은 걸 받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 병원에 왔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피부병, 기병에 대해서 진료하는 방식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드리고 이것저것 바꿀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바꾸고 그리고 피부와 귀를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권해드렸고 그거로 꾸준히 관리해서 그날 왔을 때 귀 상태를 보면 붓기는 다 가라앉아 있는 상태고 또 반대쪽 귀는 약간 귀지만 있는 정도였지 생활하는 데서는 불편함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피부나 귀에 대해서는 상태가 어떤지만 관리하는 정도고, 문제는 저희 병원에 오기 이전에 워낙 많은 약을 처방받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신장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오전에 막둥이라는 애가 왔다 갔고 그 보호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의 귀나 피부가 안 좋으면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길 바라지 그 근본적인 문제까지 어떻게 일일이 보호자가 신경을 쓰고 또 멀리까지 찾아오냐고, 그게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알아서 아이의 어떤 건강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반려견이 귀나 피부로 문제가 자꾸만 반복된다고 하면 보호자분이 공부를 해서 아이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방향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런 책, 좀 번거롭기도 하시겠지만 참고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개 질병의 모든 것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일단 이 책은 목차에서 보이는 것처럼 응급상황, 그리고 위장관, 전염성, 피부와 털, 그리고 눈, 그리고 귀와 코, 그리고 목구녕, 소화기계, 호흡기, 순환기, 신경기, 근육계, 그리고 임신과 출산, 그리고 강아지, 종양, 그리고 노견, 그리고 약물치료, 이런 식으로 개에 태어나면서 노령이 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이 어떤 질병이 있다고 그러면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자주 발생하는 피부병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아토피성 피부병을 보면 정의는 흡입하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된 알레르겐에 노출되어 임의로 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유전적 요인이 있는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발병 시기는 꽃가루가 날리는 3에서 7월 사이에 발병하고, 그리고 그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다 보면 나중에는 울, 진먼지, 곰팡이, 깃털, 식물주지, 이런 것들에도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상은 보통은 가려움증, 발핥음, 눈물, 이런 증상을 보이지만 심하게 긁다 보면 탈모, 딱지, 2차 세균 감염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은 아토피가 농피증으로 진행되면 벼룩 알레르기, 개선, 모낭증, 음식 알레르기 같은 다른 피부병과 감별이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단은 피내 반응 검사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비용이 비싸다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미로글로불린 이 항체를 탐지하는 혈청학적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요새 동물병원에서 알러지 검사로 많이 활용하는 게 있거든요.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이런 방법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을 치료는 어떻게 하냐, 가장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은 알레르겐을 피할 수 있도록 개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가 바깥에 나갔다 오면 젖은 타월로 온몸을 닦아주고, 세 번째, 스테로이드제는 가장 효과적인 가려움 억제 약물이지만 부작용 또한 가장 심각하다. 네 번째, 항히스타민제가 개의 20에서 40%의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오메가3 영양제도 일부 개에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탈감작 요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렇게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강아지 아토피가 있으면 가장 많이 쓰는 약이 아포켈, 그리고 사이토포인트입니다. 이 아포켈과 사이토포인트에 대한 문제를 이 책을 번역한 수의사분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의 유익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책이 쓰여진 거는 2007년이어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동안 새롭게 업데이트된 그런 내용을 번역하신 수의사분이 책 옆에 메모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메모들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포켈과 사이토포인트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보시면 최근에는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31을 억제하는 약물인 오클라티닙, 이건 아포켈이고요. 그리고 사이토포인트 등이 많이 쓰이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면역 억제제인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프린 등에 비해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더 뛰어난 효과를 보이며 약물 투여의 편의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장점이 있다. 다만 면역 기전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좀 전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가격도 싸고, 그리고 가려움증을 억제하는데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그 스테로이드가 야기하는 다양한 부작용 때문에 만성적인 가려움증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용도로 요새 아포켈과 사이토포인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부작용 측면에서 스테로이드나 면역제보다 덜하지만 이 약 자체가 면역을 억제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인데, 이 인터루킨 31과 관련된 이런 논문을 살펴보면
인터루킨 31이 하는 역할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도 하지만 몸 안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 또한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인터루킨이 정상적으로는 몸 안에 다양한 케모카인을 활성화시키고 또 면역을 조절하고 그리고 조혈장공을 조정하고 또 세포의 증식이나 이런 몸의 기본적인 면역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루킨 31이 과다하게 어떤 작용을 받았을 때 그때 피부염이나 그리고 기관지가 감염하고 또 IBD 같은 장염증 반응을 야기합니다. 문제는 아포케이나 사이토포인트 이 약들은 인터루킨의 이런 기본적인 기능까지 억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몸의 기본적인 면역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가려움증이 심하면 단기적으로 이 약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겠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 알레르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토피와 차이는 음식 알레르기는 당연히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원인으로는 닭고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음식물들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은 실험적으로 저 알레르기 유발 식단을 적용하고 그리고 보존제, 향미제가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과거에 먹어보지 않았던 것을 먹이고 그리고 단일 단백질이 문제라고 그러면 가수분해 사료가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농피증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 원인은 다른 피부 질환의 흔한 합병증으로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치료는 항생제와 약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언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앞부분에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야기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농피증이 재발하지 않는데 보통의 경우 그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항생제나 약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 막둥이 같은 경우처럼 피부에 염증이 올라오면 항생제하고 약용만 권하고 그거가 약을 먹을 때는 가라앉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결국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문제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스테로이드는 종종 항생제와 함께 투여된다. 특히 눈, 귀, 피부용 국소의 약품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항염증 효과가 있다. 부정, 발적, 통증 이런 걸 완화시켜 개의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는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보호자분들은 약을 처방받으면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염증 반응 그리고 아이가 가려하는 거 그런 거 가라앉으니까 아이가 낫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증상만 억제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부정 중 하나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감염에 대항해 싸우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생제 치료가 실패하는 이유로 상처 관리가 부족하고 항생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선택에서 실패했고 그 다음에 투여 경로가 적절하지 않거나 아니면 투여 용량이나 횟수가 잘못됐고 그리고 내성균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생제 처방했을 때 그게 실패하는 그런 이유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한 부분에서 맞지만 원래는 농피증이나 아니면 아토피도 그렇고 다양한 피부병, 그럴 때 발적이 생기고 염증 반응이 심해지는 거 그게 1차적인 원인이 세균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피부 면역이 저하되고 그러면서 2차적으로 세균이 증식한 건데 그 1차적인 문제는 놔두고 계속 항생제만 처방하기 때문에 자꾸 재발하게 되고 재발되는 상태에 항생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처방하다 보니까 결국 세균들이 내성이 생기고 그러면서 약이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할 때는 항생제 처방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탈모도 문제가 되는데 탈모가 나타나는 질병으로 이렇게 다양한 질병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메라니안 같은 경우 알로페시아 X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알로페시아 X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지방층염 때문에 저희 병원을 찾는 분들도 있는데, 지방층염은 등과 옆구리에 따라 피부 아래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PR 지방의 염증으로 흔하지 않게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행은 질병이 진행되면 궤양이 생기고 상처를 남기며 치료된다.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고 치료는 수술적 제거, 그러지 않으면 스테로이드와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게 보호자분이 흔히 겪게 되는 피부병 종류들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존의 동물병원에서 피부병을 접근하고 있는 태도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추가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피부병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소개하고 있으니까 기회 되시면 꼭 이 책 한번 구입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과 함께 제가 몇 번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개고양이 자연주의 육아백과 이 책 정말 좋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봐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고양이 자연주의 육아백과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소개해주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저런 책을 내가 봐야 되냐, 그거는 수의사가 공부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대사회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돌보는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병원에서는 증상만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반려동물이 건강한 피부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상담을 해드리고,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며칠 전에 출간된 개 질병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 또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